과학자들이 전쟁 수행에 크게 많이 뛰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린 고민이 어떻게 하면 대공포의 명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인공신경망에 있는 그 수많은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가 가중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바로 이 헤비한 러닝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생명에 대한 관찰과 수학적 모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고도화된 게 오늘날의 AI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또 오늘 띄웠던 대로 대공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 박사님, 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긴 했는데 네. 소총부대에 있어서 소총 듣기셨군요. 소총하고 박격포 말고는 별로 무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네. 대공포라고 그러면은 뭐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특화된 그런 대포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대공. 하늘 향해서 쏘는 대포라는 얘기죠. 사실 요즘은 대공포를 잘 안 씁니다, 당연히.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유도미사일이 아직 나오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공포가 굉장히 중요한 화기였죠. 근데 대공포가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더럽게 안 만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비행기는 높은 고도를 알죠? 이 대공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포탄을 쏘지만은 초속 1000m 정도로 이걸 쏘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1만 미터 고도를 아는 폭격기를 생각해보면은 포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30초씩 걸립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비행기는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동안에 비행기는 이미 2km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보고서 거길 겨냥하면 안 되죠. 비행기가 가는 진로를 예상을 해서 그 앞쪽에 쏴야 되는데 당연히 비행기가 진로를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한 문만 쏘면 안 되고 수십 문, 수백 문이 일종의 화망을 구성을 해서 그 앞에 일정 범위에다가 빠바바바바박 이 탄막을 펼쳐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맞출 확률이 몇천 발을 쏴야 겨우 한 대 격추시킬까 말까 했어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정지에 있는 거를 쏘는데도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몇천 발을 쏴서 한 발을 맞춘다. 그러면은 뭐 대포가 가격도 비쌀 텐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경제력이 필요한 그런 전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포탄, 비행기 하나 잡겠다고 그 비싼 포탄을 수천 발씩 날려야 된다는 거, 그거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무렵,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자들이 전쟁 수행에 크게 많이 뛰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린 고민이 어떻게 하면 대공포의 명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쓰는 핵심적인 AI 모델 중에 하나인 인공신경망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공포와 인공신경망이다. 저도 뭐 인공신경망을 공부했지만 대공포하고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 얘기 나오는 경우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한데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암호의 독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대공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조준 레이더가 만들어졌어요. 이 당시에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막 대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레이더가 자동으로 이 적기를 추적해가고 그거에 연동을 해서 모터가 달린 이 플랫폼에서 딱 자동으로 포신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또 중요한 발전이 포탄을 적시에 터뜨리는 이 신관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포탄은 언제 터져야 가장 좋을까요? 포탄을 가장 터뜨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명중했을 때, 맞았을 때 그 충격으로 터지게 하는 충격 신관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맞추기 힘든 비행기는 이 충격 신관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쓴 것이 시한 신관이었어요. 우리가 그 높이,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미리 계산을 해갖고 시간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포탄이 발사되고서 이를테면 20초 뒤에 딱 터지게 세팅해 놓으면은 그 정도 고도에서 뻥뻥뻥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당연히 명중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근접신관이라는 겁니다. 근접신관요? 네, 이거는 포탄 앞에 그 터지게 하는 그 신관에 작은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기에 가깝게 가면은 어느 이 거리 범위 이내로 가면은 그 접근했다는 걸 감지해서 그때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럼 그 파편 효과로 비행기가 격추가 되는 거죠.
이 근접 신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대공포의 명중률이 약 1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접 신간에 레이더까지 설치를 했던 거군요. 그런데도 맞는 게 10배가 증가를 했는데 성능이. 그래도 아까 수천 발을 쏴야지 한 발 맞을까 말까였으니까 10배라고 해봐야 수백 발 쏴야지 한 발 정도 맞는 정도였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죠. 야, 이거 수백 발에 한 대 격추시키는 거 여전히 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에 뛰어든 유명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로버트 위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희대의 천재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분이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봐야겠어 라고 뛰어든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이 대공포 문제에 접근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이분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대공포 포탄이 날아오는 도중에도 비행사는 이걸 딱 보고서 얼마든지 진로를 바꿔서 포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비행사가 어느 쪽으로 피할지까지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 수정된 포탄을 날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총알을 못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알을 못 피하는 이유는 총알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총알이 너무 빠르니까 피할 틈새도 없이 그냥 맞아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빠르고 포탄 날아오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딱 스미스 요원이 쏜 총을 갖다가 막 멋있는 동작으로 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미스 요원 입장에서 이 총알을 피하는 네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피할 것인가 미리 예측한다면 좀 적중률이 그렇죠. 높겠죠?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에 몇 발 쏴보고서 비행사가 어느 방향으로 피하는지 딱 계속 레이더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쏘면은 네오는 이 방향으로 피하는구나 하는 그 패턴을 갖다가 학습을 해서 제가 좀 못 피하는 저쪽 방향으로 날려야지, 나의 이 조준하는 로직을 변경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너의 아이디어는 지금 머신러닝이라는 게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머신러닝 아이디어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 같네요. 네, 뭐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머신러닝까지도 닿았겠지만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여기서 나오게 된 유명한 개념이 피드백 루프라는 것입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갖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목표와 다른지를 다시 우리 시스템에 피드백을 시켜갖고 우리 시스템 세팅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걸 다시 피드백하고 이게 계속 순환하게 되니까 이걸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 시스템을 적응시켜 나간다는 개념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 중에는 이 개념이 들어간 무기를 개발하진 못했지만은 위너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개념을 토대로 유명한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니까 좀 용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또 유기체가 피드백을 받아서 상황에 적응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시스템 이론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이버네틱스가 시스템 이론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게 지금 또 연구하는 학문 분야 맞나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은 이 시스템 이론의 전반적인 여러 갈래와 당연히 맞닿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당시에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물리학이라든가 논리학, 심리학, 생명과학 이런 쪽에 많은 학자분들이 이거 이용하면은 재밌는 현상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겠는걸 해서 사이버네틱스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 뒤로 다른 학문 분야들을 낳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지금은 좀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 자체는 좀 많이 형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변화를 피드백을 받아서 네. 스스로 변화하고 행동한다,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생명체가 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생명체가 아닌 다른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생명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뭔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이런 좀 더 인텔리전트한 머신을 만드는 데도 이런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나온 거네요. 제가 알기로도 그 인공신경망의 이제 역사를 보면 신경생리학자였던 그 맥컬룩하고 피츠가 1940년도에 이미 그런 학습과 피드백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57년에 로젠블럿이 드디어 그렇습니다. 로젠블럿이요. 퍼셉트론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구현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큰 이 보드에다가 이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우리 사람의 신경계가 복잡하게 회로가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듯이 그걸 전깃줄로 하나하나 구현한 거 보고서 야, 대단한 근성이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바로 그 퍼셉트론의 탄생이 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과서에 보면 그 네. 많이 나오는 이제 사진이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인공신경망이 처음에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계 장치였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소프트웨어로 그런 걸 다 구현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하드웨어로 먼저 만들어보는 시도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당연히 이 인공신경망으로 이르기까지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 학습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때 또 많이 나오는 분이 이 캐나다의 심리학자였던 도널드 헤비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비요? 네, 한번 들어보셨죠? 네네. 네, 헤비한 학습이라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헤비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인간이 어떻게 장기 기억을 갖게 될까? 인간의 신경계가 딱 고정 불변이면은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 텐데 이분은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은 자극을 많이 받고 이 전기 신호가 많이 흐르는 이 신경 회로는 점점 더 거기가 붉어지고 더 강한 신호가 전달된다는, 어떤 거는 강해지고 어떤 거는 약해지고 하는 이런 가변성으로 인해서 우리 신경회로가 바뀌고 그게 장기 기억을 만든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신 거죠. 인공신경망에 있는 그 수많은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가 가중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바로 이 헤비한 러닝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인공신경망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50년대, 60년대 점점 더 인공신경망 이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와, 이거야말로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죠. 지금은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이제 네. 뇌에 있는 해마에 의한 작동이라고 지금 해부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 가중치, 그러니까는 계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이 인공신경망의 발전에는 아주 큰 기여가 된 거네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생명에 대한 관찰과 수학적 모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고도화된 게 오늘날의 A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60년대에는 굉장히 그 인공신경망이 그러한 이론 때문에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고 58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로젠블럿이 이 퍼셉트론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글도 쓰고 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신경망의 어떤 화려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죠. 그런데 50년대, 60년대 그렇게 이제 유행을 했지만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른바 인공지능의 겨울이 도래했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다 될 것처럼 많이 얘기들 했지만은 이 당시 인공지능의 약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제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는 퍼셉트론이 나오고 인공지능 붐이 막 일었는데 퍼셉트론이 나온 것이 1957년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뉴욕타임즈 기사가 58년도 다트머스 회의는 이제 그보다 빠른 56년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69년도에 마빈 민스키 등 그러니까 MIT 당시에 교수에 있었죠. 이분이 그 퍼셉트론의 한계점을 밝히는 논문을 썼어요. 아, 그게 뭐였죠? 이제 XOR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선형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인공신경망이 뭔가를 분류하는 기계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딱 선을 그어갖고 이쪽 선에서 이쪽 결과가 나오면은 A, 이쪽 결과가 나오면 B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선으로 딱 일도양단되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원래는 복잡한 영역을 두고서 요 복잡한 영역 안에가 A, 바깥이 B 뭐 이런 식으로
그 둘레가 비선형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퍼셉트론이 못 푼다. 뭐 그런 한계들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그밖에 문제들도 생겨났었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1차 겨울이라는 게 오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신 분이 있었죠. 그렇죠. 항상 이 겨울에 다가올 봄을 준비하신 분들이 큰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제프리 힌턴 등 그렇죠. 이분들인데요. 튜링상을 받은 바로 그분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인공신경망의 그런 복잡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하나의 그거는 결과에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네, 예측을 그것도 잘못했을 때 일종의 피드백을 주는 거고. 그 다음은 퍼셉트론은 알다시피 그 입력층과 출력층은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은닉층이라는 복잡한 신경망의 층을 넣어서 좀 더 추상적인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비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이른바 딥 러닝 모델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은닉층 중간에 여러 신호들을 꼬아주는 층들을 많이 만들면은 야 그거 어떻게 그 하나하나 가중치를 구하려고 그래 하면서 못해라고 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까 말한 이런 역전파라든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빅데이터가 가용해지면서 그 가중치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인공신경망 모델 그때도 인공신경망을 많이 배우긴 했지만은 교수님들이 항상 그 얘기는 했죠. 이거 이용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재현하는 건 잘 하지만은 예측은 잘 안 돼. 이게 이른바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될 거니까 쓰지 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 새로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오버피팅 문제, 과적한 문제가 결국에는 데이터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 시간이 매우 컸는데 지금 뭐 성능이 비약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그 인공지능 연산, 행렬 연산을 기존의 CPU보다도 수십 배 빠른 성능으로 할 수 있는 GPU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성능, 그 계산 속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AI 부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공신경망 모델, 그게 더 고도화된 이 딥러닝 모델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빅데이터가 있었고 또 이 빅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비약적인 컴퓨팅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딥러닝은 앞으로도 뭐 저희가 뒷얘기에서도 많이 다룰 텐데요. SDS도 지금 이런 딥러닝 당연히 많이 하고 계시겠죠? 물론이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SDS에는 많은 인공지능 연구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좀 선구적으로 했던 게 이제 챗봇, 대화를 하는 그 챗봇이라든지 그다음 이걸 다시 음성화시킨 음성형 챗봇을 통해서 또 고객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저희가 이미지나 영상에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국내 최초로 그 자동차 이미지 견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정비소까지 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저희가 사진만 찍으면 그 예산 견적을 추론해서 고객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센터에는 네. 최신형 GPU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연구원들이 쓰고 또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들도 저희 그 GPU를 활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딥러닝이 오늘날 AI 발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디까지도 발전을 해서 우리의 이런 IT 환경과 또 전장 환경을 바꾸게 될지 앞으로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했다? 전쟁? 네, 전쟁에서 시작했습니다. 적기를 맞추는 대공포를 만들려는 시도가 인공신경망으로 이어지고 그 인공신경망 모델이 오늘날 AI 붐을 일으킨 거, 그 역사의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오늘 아무튼 그 대공포에서 시작해서 그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까지 이어지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들 재밌게 들으셨죠? 자,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2차 세계대전에 이 AI 이론이 나오게 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AI가 이론이 있고 모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죠. 그것만 갖고 AI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과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컴퓨터 파워를 갖게 됐는가? 활용 점정을 짓기 위한 그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된 계기도 뭐겠습니까? 전쟁인가요? 맞습니다. 전쟁이 그런 기술을, 파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과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얘기를 엮어서 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쟁과 AI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